샬롬, 도파민 가족 첫 번째, 지은이 이은경. 자녀 교육 전문가이자 30만 부모의 멘토, 누적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은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육청, 도청시청 등 공공기관과 교원, 웅진 등의 교육기업에서 부모와 아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연한다. 공부법보다 관계법, 훈육보다 소통법을 강조한다. 15년간 초등교사로 교실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가정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었다. 집중력을 잃어가는 아이들과 스마트폰에 자리를 내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이 위기를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교육 현장의 사례를 수집하고 뇌과학 근거를 뒷받침해 도파민 가족을 지필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가족을 멀어지게 한다고 보고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서로는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부모의 말 공부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꾸준히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중이다. 도파민 가족 서문. 도파민 과잉의 시대에 불어닥친 관계의 결핍. 올해 초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학교, 학원, 독서실만 오가던 두 아이와 그 곁에서 긴장하며 버텨온 아빠와 엄마까지. 고등학생에게 여행은 사치임을 알기에 그 시간이 더 애틋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행 가방에 챙긴 건 속옷도 양말도 아닌 템프릿과 충전기였다. 며칠을 고민해 고른 정원이 예쁜 통나무집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숙소를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음은 강원도의 산세와 단정한 정원은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자의 기기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라 바빴다. 고기를 구워 먹고 밤에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각자 태블릿을 안고 침대로 향했다. 충전기와 가까운 자리를 두고 벌어진 작은 실랑이는 더 이상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다. 다음날 양양까지 왔으니 바다는 보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곳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20층 카페였다. 탁 트인 천장, 수평선을 끌어안은 유리창까지.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 터진 감탄 몇 초 만에 휘발되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바다 사진을 찍고 커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다를 보러 온 곳에 바다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 카페 안에는 20개가 넘는 테이블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대화가 흐르지 않았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시선은 각자의 화면에 꽂혀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기묘한 풍경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가족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실감했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달라진 걸까? 가족은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이 책은 바로 그날의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뇌과학자도 분석학 전문의도 아니다. 하지만 도파민으로 인한 변화가 거실을 바꾸는 중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고 수집한 사람이다. 관련 도서와 연구를 찾아보고 부모, 교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무너지는 일상을 관찰하면서 깨달았다. 도파민은 거창한 의학 용어가 아니었다. 우리 집 식탁 위에, 거실의 TV와 스마트폰 속에, 아이의 책상과 침대에, 가족의 여행과 쇼핑에 스며든 일상의 언어였다.
나는 이 책을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언어로 썼다. 점점 더 무표정해지는 가족의 얼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손가락, 자연스러워진 남과의 비교까지, 이 모든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기록이고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나 역시 적당히 감추고 싶었지만 자기 고백 없이는 핵심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전국의 강연장에서 부모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똘똘할 줄 알았던 아이가 왜 자꾸 못나고 초라해 보일까요? 아이와의 대화는 왜 점점 위태로워질까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의 문제를 의논해야 할 남편과 저는 왜 대화를 피하고 있을까요?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늘 쫓기듯 허덕일까요? 그리고 끝내 이런 질문에 다다랐다. 제가 이 치열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확실히 안다. 불어나던 질문들의 뿌리에 도파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를 지지하기보다 무심해지는, 끝없이 비교하며 자책과 재촉 속에서 살아가는 풍경, 평범한 듯 보이는 비정상성의 한가운데 도파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막막함에 대해 말하려 한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어난 균열과 그 균열을 조용히 키워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 도파민에 대해 이 책은 5개의 키워드로 여정을 나누었다. 단절, 자극, 중독, 가속, 불안으로. 단절은 가족이 함께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의 풍경을 보여준다. 자극은 끊임없이 우리 뇌를 간지럽히며 가족의 일상을 잠식한 도파민의 얼굴이다. 중독은 자극이 반복되며 누구도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로 드러낸다. 가속은 더 빠르고 더 많이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소진되는지 보여준다. 불안은 결국 모든 과정이 남기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다. 단절, 자극, 중독, 가속, 불안. 이 5단어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현대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을 따라가는 흐름이다. 단절에서 시작해 자극과 중독을 거치고 가속에 내몰린 끝에 도달하는 불안까지, 가족이 무너지는 경로를 따라가며 우리는 비로소 각자의 거실을 돌아볼 수 있다. 도파민 중독의 10가지 증거라는 쇼폼 영상이 유행하던 즈음 시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한 소식에 우리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또 하나 더 나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파킨슨병의 원인이 도파민 부족이라는 점이었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문제가 되는 시대에 누군가는 도파민이 모자라 몸이 굳어가는 아이러니, 과잉과 결핍, 두 극단 사이에서 나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없으면 안 되지만 넘쳐나서도 안 되는 도파민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에겐 건강한 도파민이 필요하다. 가족은 서로에게 건강한 도파민이 되어줄 수 있다. 가족은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돕는 몇 안 되는 존재다. 가족 간의 관계, 일상 습관에서 얻는 건강한 도파민은 혈관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주할 외력을 버티게 하는 단단한 내력이 된다. 가족은 행복을 원한다. 그것도 무척 간절히, 빠르고 화려하게 뇌를 자극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꺼지는 불꽃놀이 같은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힘들고 지루한 노력 끝에 서서히 찾아오는 행복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순간에 행복한 일이 할 것인가 하고 난 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책이 정답을 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질문을 마주 볼 수는 있다. 왜 우리는 도파민에 휘둘리는 삶을 당연시하게 되었을까? 가족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해왔을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할까? 나는 여전히 답을 찾는 중이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질문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잃지 않는다. 혼자 하는 노력이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처음으로 던진 돌을 파장을 일으킨다. 어쩌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 조금 더 멀리 던져질 수도 있다. 이 책은 변해버린 가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도리이다.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이어 던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 돌을 우리 가족을 위해 던지기로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도 내 노력이 닿기를 바란다. 이 돌을 이어 던져줄 독자를 기다릴 생각이다. 이제 당신과 함께 흥미로운 도파민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1장 단절 디지털 가족 도파민이 거실을 점령한 순간. 도파민 가족 초대한 적 없는 손님. 도파민이라는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의 등장. 거실마다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손님은 잘못이 없다. 그를 갈구하는 무수한 자극들이 보여 평범했던 가족을 침몰시키는 중일 뿐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누구도 선뜻 꺼내지 않았던 거실 속 이야기를 조심스레 펼치려 한다. 도파민 가족 신인류의 탄생. 도파민, 식상하고 필요한 키워드 아니냐고. 그렇다. 나도 지겹다. 그래서 미리 당부하고 싶다. 나는 지금껏 들어왔던 진부한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를 믿고 책장을 펼친 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가족이다. 하지만 가족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잠시 짚어보자. 먼저 도파민에 관한 오해부터 풀고 싶다. 자칫하면 이 물질을 중독이나 무기력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기대와 보상을 담당하는 뇌 시스템이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기대하던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로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더 원하게 만드는 감각을 설계한다. 덕분에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끝내 도달하기도 한다. 나쁘지 않다. 이쯤 되면 삶 전반에 제법 근사한 조력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 작은 신경 전달 물질은 사실 인간 관계의 열쇠이기도 하다. 뇌는 함께 웃는 순간을 보상으로 기억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관계로 학습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을 때, 서로의 말에 반응할 때, 같은 놀이에 집중할 때 도파민은 가족의 관계를 끈끈하게 엮어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가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역할 놀이를 하며 감정을 주고받고 블록을 쌓으며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특히 공동 집중 상태, 예컨대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물건을 부모가 함께 바라볼 때는 뇌의 보상 회로가 가장 활발히 반응한다. 관계 안에서의 반응을 예측하고 기대가 실제로 충족되었을 때 도파민이 터지는 전형적인 구조, 엄마가 나를 봤다라는 경험이 뇌의 보상으로 각인된다. 아이의 뇌는 이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게 즐겁다라는 신호를 배운다. 애착 형성에도 도파민은 조용히 제 역할을 한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낯선 상황에서 도파민 반응이 일정하고 감정 조절이 유연하다. 반면 불안전 애착을 가진 아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보상 예측 오류가 크고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아예 무반응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애착 경험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는 초기 설계도 같은 것이다. 부모의 따뜻한 반응, 예측 가능한 감정 피드백, 반복되는 긍정적 상호 작용 등이 도파민 회로가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 관계, 형제 관계에서도 도파민은 작동한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대화 나누는 평범한 순간에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특히 스킨십, 포옹, 칭찬처럼 몸과 마음이 더불어 반응하는 상황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되어 유대감을 강화한다. 형제가 한 편이 되는 게임, 부모와의 대화 속 눈 맞춤 같은 작은 상호작용들이 결국 함께하는 관계를 도파민 시스템 안에 새겨 넣는 셈이다. 같이 웃는 뇌는 연결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함께 웃는 경험이 뇌 안에서 감정, 기억, 보상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하며 관계의 회로를 강화한다.
문제는 도파민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기는 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도파민 가족이라는 신인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도파민 가족이 어때서요? 도파민 가족의 거실을 들여다보자. 아늑한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앉아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본다. 무언가를 함께 본다는 거 이미 과거형이 되었다. 서로가 바라보는 건 물론 더욱 아니고 엄마 이것 봐. 익숙한 말이지만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졌다. 아이가 보라고 내민 건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재미있는 걸 발견한 듯 들뜬 표정이다. 이 상황이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다면 당신은 요즘 가족이 맞다. 그럼 뭐 이거 뭐 이 장면에 대체 뭐가 낯서냐고 뭐가 이상하냐고 눈치채지 못했다면 별과 몇 해 전에 거실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마 이것 좀 봐 라는 외침은 울퉁불퉁한 그림을 완성했을 때, 덜컥거리는 블록으로 간신히 탑쌓게 성공했을 때, 엎드린 채 넘겨보던 그림책 속에서 엉뚱한 장면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던 문장이었다. 젖은 손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도, 찬바람을 몰고 퇴근한 아빠도 아이 한마디에 기꺼이 몸을 돌렸다. 거실에서 마주한 아이의 작은 성공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그랬던 거실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부지런히 퍼나르고 있다. 이것 좀 보라는 말은 밈 영상, 짧은 클립 등 알고리즘이 건넨 단편들을 함께 소비하자는 제안이 되었다. 대화를 시작하자는 뜻은 아닌 함부로 긴 문장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을 나누자는 의미도 아니니 그저 웃고 흘려 보내는 게 미덕이다. 보라는 건 말 그대로 보기만 하라는 뜻이다. 아쉽게도 알고리즘이 녹아든 거실에서의 도파민은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 뇌는 순간적인 즐거움만 기억할 뿐 누가 그 자극을 건넸는지는 관심 없다. 게다가 도파민은 참을성이 없다. 관계는 반복과 기다림의 예술인데 부모의 말은 느리고 형제의 감정은 복잡하다. 그 느리고 복잡한 틈으로 알고리즘이 들어섰다. 월등히 빠르고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다. 사람에게 반응하던 뇌가 피드와 영상에 열렬히 반응하는 뇌로 변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도파민은 가족을 파괴하지 않는다. 천천히 헐거워질 뿐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파민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순간마다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르게 느슨해질 뿐이다. 아쉽게도 이 흐름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기울어지고 느슨해진 거실에서는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조금씩 불편하고 힘겨워진다. 가족의 진짜 역할 옥시토신. 이 책을 통해 내가 말하려는 주제는 개인의 콘텐츠, 소비 습관이 아닌 가족이다. 도파민이 사람 간의 유대보다 자극에 더 빠르게 반응하며 뇌 속 중요한 균형이 무너진다. 이때 도파민과 더불어 균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물질 옥시토신에 주목하자. 옥시토신은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 소속감을 관장하는 호르몬으로 도파민보다는 낯선 용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는 않다. 옥시토신은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기다림을 통해 분비된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을 주고받을 때 서서히 옥시토신이 작동한다.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들로 분비되는 관계의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가족끼리 서로의 감정에 반응해주는 단순한 상호작용만으로 옥시토신 수치는 의미하게 증가한다. 이 호르몬은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공감, 주의 깊은 경청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옥시토신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를 스치며 오가는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느낌이야말로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최적의 환경이다. 가족이
안 되냐고 솔직해지자. 우리는 알고 있다. 혈관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지금 처한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경청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족에게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옥시토신을 타인에게서 채우려는 건 사막에서 자판기 찾기와 같다. 간신히라도 가족에게 기대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는 기대를, 다른 하나는 인정을 빚어낸다. 도파민은 그 사람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들고, 옥시토신은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두 시스템이 함께 춤을 추는 결과가 정서적 유대로 거시는 두 리듬이 부딪히며 조화를 이루던 가장 오래된 무대였다. 최근에 빠르고 반복적인 디지털 환경은 이 리듬을 무너뜨린다. 옥시토신을 건너뛰고 도파민만 끊임없이 두드린다. 거실에 도파민이 쏟아지는 동안 옥시토신은 오랜 가뭄으로 서서히 메마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저마다 도파민에 끌려다니기 바쁘다. 가장 느려야 할 공간마저 속도에 감염되고 뇌는 선택지를 잃는다. 감정은 공유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실은 이제 각자의 화면에 빛나는 작은 격자 칸으로 나뉘어졌다. 눈빛 대신 스크롤을, 기다림 대신 알림을 주고받는 곳으로 변했다. 도파민 가족의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닌 불균형이다. 비대해진 도파민이 가족 고유의 기능인 옥시토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도파민을 개인의 중독 문제로만 보았겠지만 도파민 추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가장 견고한 연결망인 가족을 재배열한다. 함께 보내는 반복적인 시간과 느린 기다림 속에서 분비되던 옥시토신은 즉각적인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자리를 잃었다. 결국 뇌의 시스템은 기울어졌고 거실의 풍경은 바꾸었다. 거실의 풍경을 바꾸었다. 도파민은 혼자 움직이는 물질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순간을 통해 분비되느냐에 따라 사랑이 되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그 갈림길에 선 가족의 이야기다. 뇌 속 작은 분자가 만든 거대한 변화, 도파민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 가족의 일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각자의 화면 속으로 숨어버린 우리, 과연 같은 장면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도파민 가족, 기울어진 거실. 혼자 없는 경험에 익숙해질수록 뇌는 상대의 표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감정을 맞추는 연습이 줄어들고 반응의 타이밍이 공유하는 능력도 약화된다. 같이 웃어본 적이 없으면 뇌는 상대방을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도파민은 정교하다.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즉각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훨씬 민감하며 보상에 온 에너지를 집중한다. 기대가 만들어지고 기대가 반복을 부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좋아서가 아니라 기대되니까 행동을 반복한다. 무엇이 나를 계속 클릭하게 만들고 다시 앱을 열게 할까? 답은 이미 손바닥 위에 있다. 1.5배속 영상, 짧고 빠른 숏폼, 정교한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비드는 뇌가 기다리는 다음 자극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배달한다. 잠시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도파민을 요구하는 실험용 쥐처럼 끊임없이 레버를 누르고 있다. 그 결과 내가 바뀌었고 일상이 바뀌었다. 달라진 개인의 일상들로 가족의 풍경이 달라졌다. 가족의 상징인 거실의 변화는 이제 집안 곳곳,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기를 구석구석 바꾸고 흔들고 있다. 도파민은 원래 생존을 돕는 중요한 기능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과도하게 자극받으며 기다림보다 반응을 우선시하는 회로로 재편되었다. 각자가 자기만의 기기에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즐기는 개별 소비형 가족이 되었고, 갈등이 줄어든 만큼 감정도 줄었다. 말보다 반응이, 공간보다 취향이 우선되는 풍경이 더는 낯설지 않다. 뇌는 도파민 자극에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고, 가족 구성원은 각자 자기만의 쾌감 루틴을 갖게 되었다. 도파민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세계에 머무르는 데 익숙해졌다. 한 화면을 보며 웃고 울던 시간은 줄었고, 감정을 함께 견디는 대신
각각의 알고리즘이 가족의 정서를 대신 조율하게 되었다. 기다림은 불편해졌고 지루함은 견디지 못할 감각이 되었으며 함께는 불필요한 에너지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도파민 이전에 가족이 리모컨을 중심으로 회의를 벌였다면 요즘 가족은 자유로운 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인다. 한때 생존을 위해 좋은 걸 또 하게 만들던 도파민이 이제는 가족을 각자의 방에 머물게 만드는 지배자가 되었다. 과거에 가족이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면 도파민 가족은 함께 방치되는 법에 익숙해진다. 드라마 한 편을 끝까지 보는 대신 15초짜리 쇼폼을 연속으로 넘기며 같은 공간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 서로가 서로의 재심 밈과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나만의 알고리즘이 곧 나의 가족이 되는 시대. 이제 가족은 간섭하지 않음으로 유지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우리 집 거실 이대로 괜찮은가? 남들 이야기라며 비켜섰고 내일이 될 리 없다며 지나쳤다. 천천히 조용히 너무 당연하게 스며든 변화라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열면 피곤해질 화두. 그래서 아무도 열지 않던 상자, 도파민 가족. 나는 그 상자를 열어야겠다. 어떻게 지켜온 가족인데, 얼마나 소중히 가꾸어 왔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지금껏 감내한 시간과 희생이 얼마인데, 도파민 따위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극한 뇌 속 화학물질 하나가 가족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믿기 어렵다면 환영한다. 말이 되는 억지인지 어디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도파민으로부터의 습격. 당신의 가족은 괜찮은가? 나와 우리 가족은 솔직히 전혀 괜찮지 않다. 디지털 가족의 탄생. 같은 소파 다른 화면. 가족이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화면을 응시한다. 각자의 도파민을 기대하는 평범한 가족이 저마다의 화면에 빠져드는 모습은 새롭지도 낯설지도 않다. 가족이 모여 무언가를 함께 보는 행위는 과거형이 되었다. 가족의 상징이자 심장인 거실에서 각자의 화면을 즐기는 새로운 풍경. 디지털 가족이라는 전에 없던 형태의 가족이 탄생했다. 같은 소파 다른 화면 평화의 시대. 금요일 밤 10시 우리 집 거실 내 식구가 모여있다. 나는 쿠팡을 뒤적여 새벽 배송을 위한 장바구니를 채우고 남편은 태블릿으로 유럽 축구 리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들여다본다. 큰 아들은 NBA 게임, 작은 아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임 방송에 빠져있다. 평화와 여유의 상징인 찹쌀 약과와 감귤은 소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자세는 닮았고 손가락 움직임도 비슷하지만 각자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 공유된 공기 야무지게 잡은 와이파이 신호 속에서도 쓸만한 대화는 오가지 않는다. 놀랍도록 익숙하고 편안할 만큼 고요하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 거실의 정적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함유한다. 어떤 평화는 사실상 포기 위에 세워진다. 우리 가족은 최근 TV를 없앴다. 이전보다 더 예전 아이들 어릴 때 과감하게 TV를 없애고 그 자리를 책으로 채워 북카페 흉내를 낸 적이 있다. 당시에는 그것이 트렌드였다. 하지만 대형 스마트 TV가 흔해진 시점에서 어째서 우리 가족은 다시 TV를 없애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과거의 결정은 영상 시청의 중단과 제한을 의미했지만 지금의 결정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TV를 없앰으로써 디지털 가족의 탄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 시작은 거실 한 면을 우뚝 차지하는 TV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었다. 가족 중 최소 한둘 이상이 모여 시원스러운 화면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아할 만한 채널을 시청하는 시간이 거실에 자리한 TV의 미덕이자 목적이다. 가장 보고 싶은 채널을 보게 하고 2, 3순위를 흔쾌히 수락하고 양보해 같은 콘텐츠를 즐기겠다는 무언의 합의. 하지만 요즘에 누구도 그 시간을 기다리거나 환영하지 않는다. 이 씁쓸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랑한 TV는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의 매물로 올라갔다. 영상 시청의 중단과 제한이 아닌 영상 시청이 개별화를 의미하는 결정이었기에 합의 과정은 간결했고 타격감은 없었다.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거실 컴퓨터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보아야 하는 날 정도였다. 함께 즐기던 큰 화면이 사라졌을 뿐 각자의 화면은 사라지지 않았고 화면은 작아졌지만 가지수가 늘어나 영상 시청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10대에 이르렀다. 물론 기기는 계속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을 꼽는 이들도 있지만 코로나는 속도를 앞당겼을 뿐 결국 시간 문제였다. 디지털 가족에서 거실은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아이도 부모도 개인화된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다. 내 스마트폰은 OTT에는 시간 날 때 보기 위한 영국 영화들이 따로 저장되어 있다. 남편과 아이들은 관심 없을 콘텐츠지만 난 이 보관함을 꺼내는 순간을 기다린다. 디지털 가족에겐 각자의 화면과 알고리즘이 주어졌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알고리즘은 매 순간 기가 막히게 개인의 취향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나를 대신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거실 속에서 개개인의 취향은 견고하고 날카로워지고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며 인내심은 둔해졌다. 우리 부부는 최근 취향을 양보해야 했던 그짝 나들이를 중단했다. 영화를 보고 나올 때면 꼭 어느 한쪽은 돈 아깝다고 투덜거리기 때문이다. 각자의 기기로 각자가 원하는 걸 골라보면 되는데 취향도 아닌 영화를 돈 내고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서로 합의했다. 요즘 아이들에게 혹시 TV 보다가 동생이나 아빠와 싸운 적 있어? 라고 물어보자 흥미로운 반응이 돌아온다. 왜 싸워요? 각자 보면 되는데요. 맞는 말이다.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갈등과 다툼이 증발했고 그와 동시에 함께 웃고 단식할 시간이 사라졌다. 같은 것을 보며 공감했던 순간은 희미해졌고 각자의 기기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리모컨을 두고 버리던 실랑이는 사라졌지만 자리를 대신한 것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다. 침묵과 무관심이다. 소리 없는 단절, 디지털이 점령한 거실. 거실이 조용해지고 있다. 툭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춘기 아이는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내 어린 시절 거실은 늘 시끄러웠다. 쿡 끓는 소리, TV 뉴스, 형제들의 고함, 엄마의 잔소리, 아빠가 끌고 다니는 청소기 소리까지 소리 속에서 삶은 흐르고 있었다. 일상이 만드는 소리가 질서 없이 뒤엉킨 소란함은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문다는 사실을 또렷이 알려주었다. 불편하지만 편안하고 복잡하지만 따뜻했다. 그에 비하면 디지털 가족의 거실 무척 평화롭다. 거실에 나와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이어폰을 낀 채 화면에 몰두한다. 문을 꽉 닫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모두 한 공간에 있지만 시선은 흩어져 있다. 이 평화 괜찮은 걸까? 문제는 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에 있지 않다. 가족은 디지털 기기로 쉬는 법에 익숙해졌다. 집 밖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족과의 대화 혹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회복하지 않고 각자의 화면을 파고든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한마디보다 추천 알고리즘의 빠른 반응이 더 심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디지털 가족에게 휴식은 내 기기를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은 허용적인 시간을 의미하게 되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세리 더클 교수는 이 상태를 함께 있지만 혼자인 상태로 이름 붙였다.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진짜 연결을 회피하게 만든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정서적 방치의 부드러운 버전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침묵이 더 편한 사이를 선뜻 가족이라 부르기 망설여진다. 가족이 단순히 하루 한 끼를 같이 먹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쯤 우리도 안다. 어색한 안부를 억지로 나누어야 하는 외부 관계에 지친 탓일 수 있다. 인사 한마디도 힘겨울 만큼 고된 날도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날의 저녁에도 개별적인 휴식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자주, 더 길게, 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개인화된다. 관계는 본래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디지털 가족의 물길이 막혔다. 아이의 표정, 배우자의 하루, 부모의 안색보다 오늘의 추천, 콘텐츠를 자주 들여다본다. 알고리즘은 신기할 정도로 취향을 저격하지만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서로 덜 궁금해하고 덜 노력하게 만든다. 가족의 마음을 애써 읽어내기 위한 노력보다 적당히 좋아할 것을 검색하고 추천받는 일에 훨씬 쉽고 편해졌다.
서로를 향한 관심이 흐려지고 있다. 가족의 물길이 각자에게서 고이는 중이다. 도파민식 연결이 아이러니다.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있지만 서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아무에게도 진심이 닿지 않는 상태.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그렇다. 이런 식의 관계는 그간 우리가 집 밖의 친구, 동료, 지인과 가져왔던 느슨한 관계이다. 이 관계가 도파민이 점령한 거실 한복판에서 가족의 탈을 쓰고 있다.